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ASML과 TSMC 이 두 기업이 없다면은 반도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자, 근데 지금 간밤에 트럼프는 TSMC를 때리고 바이든은 ASML을 때립니다. 관련주 급락하고 지금 반도체 난리가 났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 시점에서 이 소나기를 피해가야 됩니까? 이 반도체 관련 투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피곤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나온 보도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대만 쪽 공급망 업체들 쪽으로 이제 HBM 사실 3E 12단 이제 콜 테스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산을 이제 좀 준비하는 물량을 이제 좀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호재성 이슈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발 지금 악재들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결정적인 이제 악재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어제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ASML을 딱 지목을 하면서 대만이 이제 뭐 반도체는 100% 돈을 다 벌어가면서 방위비는 내지 않는다. 사실은 이게 이제 방위비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의중을 따져보면 이제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TSMC를 직접 거론을 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만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똑 닮아 있잖아요. 대만은 이제 중국과의 사이에서 지금 양안 문제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대만을 뭔가 이제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방위비를 이제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지금 대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핵 리스크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을 해 있다 보니까 주한미군 뭐 공화당 이제 사실 강경파들은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만과의 이제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 불똥이 분명히 우리나라도 튀겠구나.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얻어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장이 개장하기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중국 때리기를 한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두 개 기업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좀 된 게 일단은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이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요 두 기업이 중국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면서 자국에서 철저하게 이걸 규제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역대 최고의 강도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강경 발언을 이제 쏟아내다 보니까 ASML 실적 발표 잘 나왔거든요. 실적 잘 나왔는데 ASML 오늘 거의 13% 급락을 했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다 급락을 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이제 거의 6.8% 폭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도 ASML, TSMC가 막 10%씩 급락하니까 반도체 이제 피크아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려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차트 열어놓고 이제 그 당시 상황하고 딱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딱 3개월 전에 똑같은 이슈가 이제 벌어졌었어요. 그때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가이던스가 뭐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했었다가 그때 이후로 ASML이 45% 급등했거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제가 똑같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도 그 당시 때 이런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이제 우려, AI 반도체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요때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급락했을 때가 액면 분할 이후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75달러. 그러고 나서 140달러까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80% 폭등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요 자리에서 뭐 80%를 더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뭐 규제에 대한 리스크 사실 우리가 뭐 전혀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중국 때리기가 또 심해질 수밖에 없고 대선 레이스가 이제 진행될 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중국 때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 제가 1분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장 이제 어디가 저점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제 사고 싶은 모든 물량을 다 살 수는 없어도 하락이 좀 진행이 좀 될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잘 대응을 해놓으시면 실제로 엔비디아가 최근에 TSMC 쪽으로 블랙엘 출시와 관련해서 25% 증산을 요구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우려가 없다. 다만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 돌아가면서 네. 지금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투심 위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업황을 믿고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되 대신에 이제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차분하게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좀 한번 우리 이제 영민 매니저 네. 늘 3타점 잡잖아요. 네, 이제 네. 3번을 하는데 한번 네. 3가지 타점 한번 잡아볼까요? 하이닉스가 이 어디까지 SK 밀릴지 모르지만 SK 우리가 하이닉스는 학생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예. 뭐 중국 쪽에 지금 우시에 예. 대형 팹도 이제 가지고 있고 네. 중국 때리기를 한다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들이 또 피해를 그래서요. 볼 수밖에 예. 없어요. 삼성전자나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도 실제로 연간 뭐 5% 이상의 지금 캐펙스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근히 이제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어쨌든 뭐 디램과 랜드 쪽 가격이 이제 워낙 좀 빠르게 상승할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좀 씻겨 있는 상태였는데 네. 이게 다시 중국 때리기를 시작한다 이러면은 또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역시도 그렇죠. 상당한 이제 또 규제에 직면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를 좀 감안한다면 네. SK 하이닉스는 뭐 21만 원 정도 추세 저점 이제 60일 이평을 기준으로 21만 원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이제 바닥이 좀 만들어지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2만 원에서 21만 원 한 4, 5% 정도 이제 추가적인 이제 네. 하락을 조금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21만 원 정도면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받고. 할 수 예,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예. 21만 원 이후부터는 21만 아래 자리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21만 원부터 21만 5천 원 정도 수준을 매수 밴드로 이제 설정을 좀 해놓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1만 원대에서 한 절반 정도 네. 일단 사놓고 이제 네. 뭐 단기적으로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밑단에서 한 2번 정도로 네. 나눠서 대응하는 이제 네. 그런 차원으로 투자 전략까지 봤고요. 자, 준호 매니저 이게 좀 난감합니다 정말. ASML EUV 노광 장비의 완전 독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장비를 이제 중국에 팔지도 많고 이미 판 거를 수리하지도 말아라.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장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거기다 트럼프는 TSMC 압박을 하면 누가 만들어줍니까? AI 칩은? 그러게요. 그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최근에 지금 트럼프 쪽으로 많이 지금 이제 뺏기니까 뺏기니까 좀 급하죠. 강도 높은 이제 네.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뭐 ASML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시장 월가 예상치는 뛰어넘었고 네. 근데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약간은 약간, 예, 네. 실망을 했던 그냥 그 정도고요. 네. 근데 오히려 또 지금 수주 잔고는 또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데 특히나 이제는 뭐 ASML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 이제 반도체의 어떤 이제 척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도 약간의 또 이제 가이던스가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중국향 매출이 좀 크다라는 부분도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와 또 2분기에 또 이제 중국향 매출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좀 차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탈중국화가 되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ASML의 어떤 중국 매출이 너무 크다.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반대되는 입장은 중국의 어떤 규제가 커지니까 예. 그 전에 이제 사재기 차원으로 중국에 이제 많이 공급을 했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많이 샀다는 얘기가 나와줘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향 매출 줄어도 사실 ASML 같은 경우는 이 노광공정 장비 관련해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중국 외에도 못 사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 해에 만들 수 있는 그 노광 공정 장비가 뭐 12대에서 뭐 20대 안팎이다 보니까 결국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실정이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뭐 미국의 인텔이나 인텔도 이미 뭐 차세대 노광 공정 장비를 이미 수주를 따낸 상태다 보니까 뭐 그럼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살 기업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중국의 어떤 탈중국화가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 대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사재기 일환으로 1분기, 2분기가 중국향 매출이 높았다. 그래서 중국향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ASML 같은 경우는 슈퍼을이잖아요. 예. 그래서 노광공정 장비를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팔 기업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지금의 어떤 하락은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AI의 어떤 이제 반도체 열풍으로 뭐 올해만의 어떤 밸류만 측정된 게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 또 앞으로의 어떤 이제 AI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그 밸류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만 노이즈가 나와도 지금 주가가 조정 나와준다라는 거는 뭐 1분기 때도 지난 4분기 때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던 만큼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계속해서 또 중국 대리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좀 이제는
하락이 좀 그동안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아졌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ASML 같은 경우는 또 큰 조정 나와주고 내일도 TSMC 실적까지 딱 확인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반발 매수와 또 엔비디아의 실적까지만 잘 나와주면은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도체 섹터에도 반발 매수가 유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SML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극자외선 EUV에 들어가는 이제 노광 공정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중국에서 필요가 없어요. 중국은 지금 5나노 이하 이제 선단 공정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선단 공정 할 수 있는 나라는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보면 중국 쪽에 이제 ASML 매출이 높은 건 이제 DUV, 심자외선이라고 하는데 DUV 장비들이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엔비디아도 지금 아주 하이엔드급의 지금 AI 가속기들은 중국에 수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이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암암리에 이제 이렇게 뭐 수입을 해가기는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지금 중국 쪽에 보급하는 건 말 그대로 보급형 이제 칩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SML도 지금 중국 쪽에 이제 공급하는 건 5나노 이하 이제 선단 공정의 EUV 노광 장비가 아니고 DUV 장비예요. 이게 7나노 이상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물론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기 10나노 이하도 뭐 중국이 뭐 8나노, 지금 7나노 한다라고 하니까 하면은 사실상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좀 비껴져 나가 있는 품목이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AI 반도체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요번에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 언급 자체가 아주 결정적인 이제 악재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속 규제를 하다 보면 이제 진짜 AI 칩에 대한 것도 규제한다 그러고 중국에서 이제 장사하는 기업들 전부 다 막아라 이래 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좀 큰 기업들 있잖아요. 소부장 종목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이제 규제에 대한 리스크, 노이즈가 조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AI 생태계, HBM 이런 것들은 이번 규제와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런 노이즈들을 이용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하면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도체 이미 다 사놨는데 뭘 자꾸 분할 매수냐 이런 생각 돈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 하락이 털고 나가야 되는 자리인가? 바닥에서 지금 털고 나와야 되는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보유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지난 1분기 때 그랬던 것처럼 풍파가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보유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홀딩하고 계셔야 될 때지 팔고 털고 나가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유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I 반도체 관련한 영향은 이제 트럼프 발언이죠. TSMC를 공격했던 발언이었고 바이든 행정부의 ASML 공격한 발언은 EUV가 아니라 DUV라는 장비였기 때문에 실제로 AI 쪽의 타격은 아니다. 그러나 투심이라는 거, 반도체 투심을 공략하는 거는 두 인물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쌍폭으로 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간밤하면 주체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쟁적으로 이제 그런 됩니다. 얘기들이 맞아요.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우리가 이제 또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이미 트럼프 일기를 겪어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뭔가 자극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을 무너뜨려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시장에 또 아주 호재가 될 만한 얘기들을 딱 해가지고 시장이 올라오고 나면 자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 이거 이제 트위터에다 막 올리는 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남북 경협과 관련된 것도 그런 식의 이제 전술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내심 또 기대하고 있는 게 본인의 이제 발언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미국의 투자자들도 당연히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또 선물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수백조 수천조 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또 180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면 최근에 비트코인도 예전에는 이거는 가치가 없는 뭐 쓰레기다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했었었고 막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런 것들 열풍이 보니까 그래도 중국에 뺏기는 바에 미국이 더욱더 이제 비트코인을 더욱더 많이 채굴하고 더 앞으로 그 중심에 서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지금 한 번에 바뀌었던 것처럼 또 이번에 어떤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예전에 뭐 규제를 한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또 빅테크 기업들이 점유율이 떨어져 버리면 그 해외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의 그 자리를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강도 높은 그 푸심을 찾기 위한 발언인 거지 오히려 뭐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이제 정책들과 또 세금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우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상의 달인, 뭐 자기 책에다 트럼프가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일단은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가장 약점을 찍은 다음에 상대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쫄았을 때 당근을 주면서 당기고 뭐 이런 거에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또 오늘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이 반도체 때리기, 특히 대만 때리기의 속내는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가보도록 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간밤에도 바이오가 살아남았고 바이오는 현재 그냥 무풍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쪽 모두에게. 한번 볼까요? 오늘 일발 종목. 예. 그래서 이제 워낙 이게 반도체 쪽 이슈가 시끄러워서 사실 제가 하단을 뭐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오늘도 저는 반도체를 저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완전히 많이 빠져 있고 특히나 방금 우리 앵커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 제가 차트를 잠깐 이제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존슨앤존슨하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 요즘에 다우지수 급등을 주도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2주 동안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폭락하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급등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금융주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도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존슨앤존슨 같은 이런 암젠도 괜찮고 맞습니다. 뭐 암젠도 좋고요. 예.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던 것처럼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경쟁적으로 뭐 중국 때리기부터 해가지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자극적인 어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이제 일시적으로는 조금 피할 수 있는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또 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미고요. 어디를 피할까요? 오늘은 뭐 아주 중소형주 중에 앱클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0년도에 스웨덴과 이제 한국의 이제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설립을 한 기업이고 2017년에 코스닥의 이제 기술 특례 기업으로 상장에 이제 성공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네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변형 단백질에 이제 결합하는 새로운 항체를 이제 발굴하는 플랫폼. 특히 이제 에클론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 치료제, 항체 치료제에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항체 치료제를 이제 발굴을 하는데 네스트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피마업이라고 하는 또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피마업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 유사물질 아피바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피바디를 활용한 이중항체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에클론을 항상 비교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이제 ABL 바이오하고도 또 뭐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요. ABL 바이오도 그랩바디 T, 그랩바디 B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에클론도 네스트, 아피마업 이 두 가지 이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 중에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게 AT101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게 바로 CAR-T 치료제. 제가 이제 그 암발셀 얘기하면서 큐로셀 얘기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CAR-T 이제 세포 치료제를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에클론 AT101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CD19에 이제 타겟으로 한 CAR-T 치료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이제 진행 중인데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됐을 당시에 완전 간회가 무려 75%, 객관적 반응률이 92%의 높은 효능이 이제 입증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비세포 림프종 환자들한테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 혈액암 환자들 중에서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겼다거나 반응이 없는 이제 환자들한테는 새로운 이제 치료법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이제 평가를 좀 받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 때 2상에 대한 이제 중간 결과가 이제 공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에 이제 관심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AT501이라고 하는 게 앞서 이제 AT101 같은 경우에는 CD19 이제 변형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AT501 같은 경우에는 허투 변형 단백질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CRT 치료제인데 AT501은 좀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세포 치료제라고 하면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고형암 타겟으로 한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가장 주력이고 AT501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중항체 신약 기술로도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C101 요거는 이제 허투 변이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역시 항체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이상 진행하고 있고 요거는 이미 중국 기업들 쪽으로 기술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뭐 중국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럽긴 한데 어쨌든 이미 과거에 중국의 이제 상하이 헬리우스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된 거기 때문에 2026년에서 2027년 정도 상업화를 목표로 지금 글로벌 임상 이상도 진행하고 있다. 2026년에 만약에 상업화에 성공하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 이전에 따른 이제 매출 로열티가 수치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은 그럴게요. 올해 2월달에 주가가 한번 아주 강하게 한번 급등을 했어요. AT101의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이 당시에 때 또 첨생법 개정안 추진한다 이러면서 세포 치료제들이 큐로셀, 큐리옥스 바이오, 에클론 이런 기업들이 같이 좀 주목을 받았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내리막을 이제 걸으면서 14,000원 후반대까지 이제 수렴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거래량도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상태고 주가도 이제 바닥에 수렴이 된 상태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이라면 조금 이제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좀 안전판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선택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매수 가격은 14,8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조금 여유 있게 2만 원 직전 고점 정도 수준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앱클론입니다. 세포 치료제 관련한 항체 치료제 관련한 기술 플랫폼 회사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전반적으로 바이오 이슈 중에 세포 치료제가 좀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또 뭐 이런 항체 치료제, 세포 치료제 게다가 이제 기술 플랫폼 회사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도 있기 때문에 앱클론 오늘의 일발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바이오 쪽 뭐 굳이 앱클론과 세포 치료제 기업은 아니더라도 바이오만 살아남아요 지금. 존슨앤존슨, 암젠,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럼 우리도 바이오일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세포 치료제 한번 가볼게요. 같이요? 왜냐면 그 안에서 완전 개별적인 이슈, 툴젠이라는 기업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또 크리스퍼9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CVC 그룹 또 이제 작년에 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연구진 2명이 포진되어 있는 또 그리고 이제 브로드 연구소 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버드와 MIT 연구진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두 기업이 이제 2심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서 승소한 기업과 이제 툴젠이 같이 또 이제 법정 분쟁이 이어지면서 또 이제 그 특허권, 이제 원천 기술자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겨룰 건데 그동안 이 법정 분쟁이 이제 5년 이상 끌고 있고요. 만약에 또 거기서 승소를 했던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더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원래 지금 이제 툴젠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원천 기술자로 판단을 해서 지금 75% 확률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툴젠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정 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툴젠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장기화되고 앞으로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 세 곳이 다 같이 합의를 도출해내서 다시 한번 이 특허 관련된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툴젠이 정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독과 제넥신과 세포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시작을 한다라고만 했을 때도 3연상이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또 특히 유전자 가위 또 이제 선천적 질병이나 유전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상태에서 특히 크리스퍼9 유전자 가위 치료제 관련된 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 개별적인 이슈로도 시장과는 다소 무관하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툴젠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이 그러니까 두 번의 고비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툴젠 같은 경우는 소송이 장기화 돼도 결국 이길 가능성이 75%를 바이오 학계에서 점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오 업계다 보니까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정 소송이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그 법정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재무적 건전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새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내서 어느 정도 특허 관련된 공동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툴젠한테는 정말 강력한 초강력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이 이제 앱클론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세포 치료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붙이기 종목도 약간 유전자가 있죠.
같은 세포 치료제 네, 라인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툴젠 유전이가 뭐 소송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주가에는 이미 네. 선반영 오브더 선반영이 됐죠. 이게 묵힌 재료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도 함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불꽃님이 와서 요 질문은 준호님에게 할게요. 매일 아침 세 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홀딩 기간은 언제일까요? 삼바. 셀트리온, 삼바. 트럼프의 수혜주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오늘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바닥에서 네. 잘 올라와 주고 나쁘진 있는 않아요. 모습이고 나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묵직하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 CDMO 쪽 또 그리고 또 이제 탈중국화 현상에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뭐 개별주처럼 막 시세가 막 세게 분출되면서 막 하루에 막 20% 이런 상승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어떤 시장에 특히 반도체 섹터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수급이 일부는 또 바이오 쪽으로도 많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 변동을 조금 싫어하시고 좀 안정적인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편안하게 보실 부분이고 지금도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딱 직전 고점에서 지금 이제 돌파 시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추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네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불꽃님, 삼바, CMO, CDMO의 대명사죠. 하고 뭐 트럼프 관련해서도 끄떡이 없는 최근에 바이오에서도 좀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쁜 봉장님도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슈 사라질 때까지 제약 바이오에 잠시 껴 있어야 되겠어요. 피난처는 항상 주기는 줍니다. 영민 매니저, 지아 이노베이션 갈까요? 네, 지아 이노베이션 뭐 질문하세요. 같은 제약바이오 네. 종목이니까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아 이노베이션은 뭐 면역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사실 이 기업도 상장되고 나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던 네. 기업인데 뭐 오버행 이슈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술 이전도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들이 이제 조금 희석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개발하고 있는 이제 면역 항암제와 또 키트루다의 이제 병용 투여 요 결과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분명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피난처로 떠오르다 보니까 업종 안에서도 많이 올라갔던 삼천당 제약, 뭐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중소형주들의 이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아 이노베이션을 뭐 중소형주라고 하기에는 시총이 조금 이제 또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대형주 중에서도 또 주목을 못 받았던 ABL 바이오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좀 열어놓고 대응이 좀 가능하다. 오히려 12,000원 정도 부근은 신규 접근,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14,000원 이제 박스권 상단 이렇게 이제 목표를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은 이렇게 이제 박스권 대응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14,000원을 뚫으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타고 가는 전략도 고려를 좀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아 이노베이션도 봤고요. 실은 저희가 그 체코 원전 왜 그거 자꾸 언급 안 해 하는데 그거는 지금 따로 준비해 놓고 있어서 그건 미리 안 하이라이트니까. 해. 그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좀 뒤로 미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준호 매니저, LS 일렉트릭 잠깐 갔다가 원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MSCI 편입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세론이 되니까 좀 미리미리 좀 차익 실현도 하면 좋겠다.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꽤나 많은 분들이 좀 나서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LS 일렉트릭이 한 7% 정도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사실 근데 뭐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섹터 전업 쪽이 일부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 일부 경협주 개별주들 빼고는 사실 뭐 다 밀렸다. 근데 추후에 어떤 이제 저가 매수와 또 이제 반발 매수와 시장이 또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빠른 탄력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저는 또 전력 인프라라고 봐요. 그래서 뭐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부분 전력기기 종목들이 조정이 나뒀지만 오히려 저는 뭐 일진전기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대규모 이제 원전 수주 관련해서도 전력기기 인프라 쪽은 또 같이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특히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전력 인프라를 원전 수주를 한수원에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오히려 지금 시장 풍파로 약간의 좀 차익 매물과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은 오히려 가장 먼저 매수를 해야 되고 가장 먼저 탄력이 있을 기업이다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뭐 내년에 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변전 시장이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되면서 수주 물량은 더 늘어날 거니까 LS 일렉트릭은 오히려 조정을 잘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누구도 얘기 안 하지만 매크로 지표가 간밤에 진짜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부채 금리 급락했죠. 달러 완전 약세됐죠. 엔화 지금 강해지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있죠. 아 이거가 이 달러 약세, 금리 급락 이게 지금 오늘 어디 섹터에는 이게 넣어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국내 증시의 네. 가장 마지막 이제 최후의 보루 안전판. 이제 오늘 안전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80원 아래로 예. 떨어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일단 외국인들의 반응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서 네. 실제로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만 말씀드리지만 소외됐던 업종들도 이제 그러니까 뭐 충분히 조선 이제 이런 거 갈 수 있거든요. 저점 매수 건설. 충분히 할 수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너무 또 시장을 또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실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 매크로가 좋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국 증시를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곳들. 저는 뭐 정유, 건설, 차 이런 것들 오늘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준호 매니저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볼게요. 퍼터로 300야드님. 진짜로 퍼터로 300야드세요? 자, 보유 종목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큰 비중으로 보유 중입니다. 오늘 선방해 주길. 박혜련님,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한 달 전부터 보유 중이었네요. 두산그룹 선수짓 하는 거 보기 싫어서 매도하고 한전기술로 옮겼습니다. 아, 혜련님.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을 또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진짜로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호재는 나왔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시세는 주겠죠, 네, 오늘은? 오늘은 네? 줍니다. 오늘은 주죠. 그리고 또 가뜩이나 이제 오늘 반도체 섹터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수급이 오늘은 온전히 네. 건전 섹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6월 중순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호재가 있다. 네. 뉴스케일 파워에 반드시 수주할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하게 투자했던 기업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착공이 시작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기자재가 1조가 됐던 2조가 됐던 3조가 됐던 공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팀 코리아의 또 시공을 맡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네. 오늘은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시세가 분출되다가 윗꼬리를 달거나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은 네. 그때는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또 어저께도 윗꼬리 달고 최근에 좀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것도 있지만 네. 또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그 가능성도 분명히 높았지만 또 충분히 프랑스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원전 쪽에 어떤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그 특히나 이제 팀 코리아에 편입이 되어 있는 네. 또 이제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뭐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이 오늘은 다시 한번 원전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박혜련님도 말했지만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뺏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시세가 나왔다. 네. 이때 이제 한번 뭐 탈출해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래서 뭐 예, 시세가 그 의견은 분출되고 어땠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이 단발성으로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음. 예전 우리가 2009년도에 이제 바라카 원전 수주를 받았을 때 뭐 한전 기술이나 한전 산업 같은 경우가 거의 뭐 300에서 400%까지 올라갔던 적이 네.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 음. 보고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마진폭이 좀 적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도 체코에서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좀 저렴하게 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한다고 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라서 사실 뭐 예전만큼의 똑같이 300% 올랐으니까 지금도 300%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정도 그리고 최소한 이번 주와 단기적으로는 원전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오늘 시세가 분출되고 모두가 거의 다 수익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수익을 좀 챙기고 오히려 한전 기술이 좀 빠르지 않을까? 왜냐면 한전 기술이 설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3월 달에 최종 입찰이 되고 본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수주를 따내는 거는 설계 업체인 한전 기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합병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떠안고 버티기보다는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세가 세게 분출됐을 때 수익을 챙기고 네. 아까 저거 채팅창에도 잘 올려주셨는데 네. 한전 기술로 너무나 잘 옮기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전 기술로 보고 예.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그 종목으로 그 종목 후발 있어요. 투자로 들어가면 딱 알맞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탑픽으로 들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아까 퍼터로 300야드님도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오래 보유하신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는 원전도 있고 로봇도 있었는데 로보틱스 뺏어 가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두산의 아까 선수짓, 뭐 얄미운 짓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재료는 준다. 네. 거기서 판단을 맞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도 이거 영민 매니저한테 할게요. 많은 지금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핵심 쟁점인데. 네. 자, YS킴님 체코 원전 관련 수주가
원전 관련주 셀 온일까요? 아니면 주가 레벨업의 네. 시작일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장 초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어젯밤부터 분명히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을 다 이 좀 질문이에요. 해봤는데 예. 수주를 할까 안 할까보다 이게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워요. 사실 네. 이제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어저께 또 팀 코리아가 체코로 또 갑자기 출국한다 그래서 네. 뭔가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출국했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좀 됐다. 다만 이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제 장기 프로젝트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경쟁국인 미국보다 거의 뭐 프랑스보다는 가격은 절반, 미국보다는 뭐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기도 우리나라가 바라카 때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딱 이제 필요로 한 맞춰야 만큼 되죠. 이제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2036년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어찌 보면 이제 건설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최종 계약이 이제 체결이 좀 되니까 굉장히 좀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비겁하긴 합니다만 이걸 이제 단기 대응의 관점과 네. 장기 대응의 관점으로 좀 나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슈가 지금 굉장히 이제 부목이 좀 되고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든 뭐 한전 기술이든 한전 산업이든 바닥에서 최소한 60%에서 100% 이상 주가가 일단 올랐어요. 이게 오른 이유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한 15%에서 20% 정도 막 뜨겠죠, 만약에 아침에. 뜰 텐데 뜨고 나면은 약간은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옥석 가리기가 조금 새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올 때 일정 부분은 뭐 다 팔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은 뭐 차익을 조금 챙겨 놓으시는 것도 단기 관점에서 이제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원전 글로벌 한 10기 정도 수주를 목표로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이집트 쪽에서 수주를 했었고 요번에 또 2기 그리고 이제 체코 쪽도 지금 아직 2기가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전 산업이 또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된다.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공사를 수주한 이제 레퍼런스들이 계속 쌓이면은 체코가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동유럽, 서유럽 폴란드, 국가들도 루마니아 열리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또 원전 기술들을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제 하지만, 원전 기업들도 네. 재평가에 대한 이제 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놓고 본다면 네. 단기 트레이딩은 꼭 한번 여러분들도 또 우리 퍼터로 300야드 날리시는 우리 퍼터로 300야드님 지금 에너빌리티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니까 또 이런 참에 네.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네. 절반 뭐 어느 정도는요. 네. 나쁘지 않아. 일부는. 자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준비한 뭐 이거 하이라이트죠. 네.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 맞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도 원전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예. 다른 원전 종목들은 오늘 크게 시세가 분출될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다른 종목들은 몰라도 팀 코리아 안에 속해 있는 종목 그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다만 이 종목은 올해 내내 1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승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오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충분히 매수할 기회도 주고 예. 변동성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로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전 KPS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장 크게 올라갈 종목은 팀 코리아 안에서 예. 남은 개별주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기술이 사실 가장 시세가 세게 분출될 거예요. 뭐 기본이 뭐 20% 내외에서 상승 네.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한전 KPS가 그동안 올라갔던 것도 제한적인 게 이거는 이제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다 떼놓고요. 원전을 다 짓고 나서 시운전과 그 이후에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설계를 하는 기업과 또 그리고 시공을 하는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모든 걸 다 따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시운전과 그 이후에 어떤 유지 보수하는 기업이라 사실 상승폭도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안 좋나 봐요. 그동안. 그리고 또 이제 네. 시가총액이 또 무겁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갭이 막 20% 30% 뜨는 종목들 그 변동성을 감내할 수 힘드신 분들은 네. 오히려 한전 KPS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밀려봐야 10%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 올해 내내 올라간 게 10%예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던 것도 없고 연봉으로 봐도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계속 지금 기고 있는 게 벌써 거의 한 몇 년이야? 10년, 8년 가깝게 지금 바닥에서 그렇죠. 기고 있는. 탈원전부터 저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기고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네. 2009년도에 그때 이제 한번 수지를 따냈을 때 보면은 2009년도에는 85%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81% 거의 2년 동안 160% 상승이 나아졌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매수 적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그리고 이제 한전 기술을 더 보고 있긴 하지만은 네.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그 변동성을 감내하기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 또 그리고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오히려 한전 KPS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고요. 네. 또 이제 뭐 한전 계열사 당연히 계열사고 또 그리고 화력이나 원자력 또 송변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뭐 1997년도에 원자력 정비 기술 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때부터 원전에 반드시 운전에 투여되는 유지 보수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원자력 부분의 어떤 점유율은 한 71% 네, 복구 공사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투자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엑스 에너지사와 손잡고 SMR 또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두 가지의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가격적으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조금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에서 한전 KPS를 두고 봤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은 네. 일단 37,900원이 어저께 그 시간에서 네. 강보합으로 끝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팀코리안에 편입돼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라이드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연봉이고 일봉으로 보면은 5만 원 라이드를 이제 1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손절 라이드 같은 경우는 32,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리 한전 KPS라도 뭐 한 10% 이상은 뜰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그리고 나서 약간 윗꼬리를 달았을 때 어느 정도 좀 진입하고 분할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분할로? 그래서 네. 사실 변동성이 나오고 한전 KPS가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세론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올해 내내 10% 올랐고 8년째 주가가 제자리였다라는 네. 점에서 오히려 한전 KPS 장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오히려 저는 세론이 세게 나와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또 한전 기술이 크게 밀리지 밀리잖아요. 않나. 그럼 오히려 한전 기술 쪽으로 네.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야수의 심장이다. 그러면 한전 기술. 네. 나는 무섭다. 한전 KPS. KPS. 네, 그런 관점에서 네.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의 오늘 일발 종목 한전 KPS입니다. 짧게 정리해드리면 한국전력의 아이들이 있죠. 한전 기술이 설계를 합니다. 네, 설계를 맞습니다. 하고 한전 산업이 이제 운영을 맞아요. 하는 거고요. 한전 KPS가 후처리, 네, 맞습니다. 나중에 AS 보수 이제 이렇게 유지 보수.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은 기술과 KPS가 이제 한 팀이 돼서 들어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마 한전산업, 한전기술, KPS, 두산에너빌 뜰 겁니다. 뜰 때 네. 아까 대처법은 또 영민 매니저랑 네. 잘 이야기를 나눠봤죠. 자 이렇게 오늘 앱클론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네. 한전 KPS 준호 네. 매니저의 일발 종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